문단 정문섭의 책 읽기 TV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쓰신 분은 김태흥 감정노동연구소 소장이세요. 대한민국에서 그 감정노동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국내 최초로 연구소를 설립해서 감정노동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증 과정도 개설하고 또 이렇게 한 2천여 명 전문가를 배출하게 되었고, 이 감정노동 문제를 갖고 전국 자치단체 기업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그동안에 감정노동의 진실, 거긴 누구 없어,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나온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진전이 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책은 내용이 전부 총 8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싸움은 왜 일어날까? 사랑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리니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에서 무엇이 인간을 변화하게 만드는가? 높은 천장이 영감을 부른다. 알면 두렵지 않다. 이렇게 8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굉장히 어떤 논리에 입각해서 이론을 전개하는 내용들이고, 굉장히 하나하나마다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그런 책입니다. 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을 먼저 우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첫 번째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드디어 인간의 비밀을 풀다. 네. 이분이 이제 책을 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 정리한 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의 심리와 관계의 비밀을 발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안목과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동과 알 수 없는 내면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눈으로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문이 머릿말이라는 거는 이 작가가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의 비밀을 내가 풀었다. 특히 서열 위주의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들을 이제 사랑은 무엇일까, 또 뇌는 과연 본능대로 행동할까, 이성대로 행동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성의 뇌는 스토리 작가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성의 뇌는 스토리 작가다. 우리 인간의 행위는 본능의 뇌에서 결정을 하고 좌뇌는 그것을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이 김태흥 소장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논리의 요지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앞에 가서 물을 드세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을 먹고 나서 왜 물을 먹었냐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물을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게 아니라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 라는 식으로 이성적으로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동은 본능적으로 하지만은 명령 받았으니까 하지만은 전달은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리 작가로 대답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행복지수는 좀 형편없이 낮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 또 덴마크, 티베트 이런 사람들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인데, 이 사람들이 높게 나오는 이유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덴마크 국민들은 보편적인 복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지의 전체 국민들이 수혜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부탄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저소득층입니다. 네, GNP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높지 않으니까 누구를 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죠. 비교할 대상이. 그래서 본인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티베트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유목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유목민이다 보니까 자기들 역시 비교할 대상 없이 그냥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평등한 사회는 세로토닌을, 사람의 마음의 행복감을 안겨준다. 반면에 불평등한 사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양산해서 불행감을 심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등한 사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행복감을 안겨주고, 코르티졸은 불행감을 안겨준다, 이런 얘기. 이분이 작가가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면은 다른 책에서도 감정노동 거기 누구 있어, 이런 책에도 그 나왔던 얘기지만은 수탉들의 쪼기 서열이 나옵니다. 패킹 오더라고 그러죠. 자, 수탉들의 쪼기 오열. 그러니까 6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셀데루프 에베라는 그 프랑스 노르웨이의 생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수탉을 한 100마리를 이런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한 3일 동안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얘들한테 물을 막 뿌리는데도 자기들끼리 막 쪼고 싸움을 막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싸우는지 한 3일 정도를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싸우고 나더니 얘들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서열이 정해지더라는 겁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그러고 나서는 그 서열에 따라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수탉들의 쪼기 서열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 서열이다. 순번이다. 순번. 그래서 서열은 포유류의 뇌에서 본능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릴 때 뭡니까 이게 자치기 비슷한 게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접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운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싸움이라고 하나요? 닭싸움이라고 하나요? 닭싸움? 예, 그런 것들도 바로 서열의 거기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국에서 그 서열의 언어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보면 말이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국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 때는 참 좋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반말과 존댓말이 생기면서부터 헬조선,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헬조선을 이끌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나이로 서열을 따지고 그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을 가리쓰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겁니다. 예, 외국 언어에는 이런 존댓말과 반말이 없다는 거죠. 인근 일본에도 존댓말과 반말이 있긴 있는데, 이 존댓말은 상대방을 높이는 존중에 가깝고 나이를 따져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꼭 나이를 따진다는 겁니다. 나이를.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순서 서열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을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이 자꾸 생기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파괴하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사랑의 시작과 종말의 비밀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남녀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는 것이 이제 페닐에티아민이라는 그런 사랑의 호르몬인데, 근데 이 콩깍지가 쓰이는 기간은 약 30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 2년 딱 6개월 정도 되는 거네요.
이 2년 6개월 정도 동안에 남녀는 서로 콩깍지를 씌워지고 상대방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애를 낳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 기간이 그러니까 3년 아니죠 2년 6개월의 기간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 이제는 내 거다라는 그런 어떤 본능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마음이 변했다고 이제 실망을 하고 사랑이 식었느니 어쨌느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사랑이 호르몬의 소용이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랑이 변했느니 식었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저기입니다. 뇌를 바꾸는 노래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의 그 시스터스 X라는 영화 보셨죠? 그 수녀가 그 노래를 가지고 흑인의 어떤 그 사회를 치유하는 그런 영화, 아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노래도 역시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노래도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 노래는 마음을 달래주고 바꿔준다. 우리에게 또 생명력을 부여한다. 노래하는 동안 우리 뇌는 가사에 동조되고, 그러면서 분노와 원망이 치유와 용서, 화해로 바뀐다는 거죠. 또 노래는 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영혼을 위로해준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좀 됩니다. 실제로 노래를 하다 보면 그 노래에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가지고, 또 노래 가사에 동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흠뻑 빠져드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 가장 요즘 비근한 사례로다 우리가 BTS를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BTS가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데, 히트를 치는 저변에 보면은 BTS가 하는 노래가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트렌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사랑 이야기를 하고, 또 학창 시절에는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분노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라는 다르지만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공감의 언어로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국말로 그것도 떼창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노래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 읽다 보면 또 사랑하라 뮤즈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라 뮤즈가 임할 것이다. 예. 사랑 참 좋은 거죠. 네. 자, 이분은 저 피카소죠. 예, 피카소. 90세까지 살았던 피카소. 예.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화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카소가 무려 72세, 72세까지도 사랑을 하고, 그리고 젊은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사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랑의 힘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이 피카소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언급할 수 있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 프리다 칼로죠. 프리다 칼로. 이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페미니스트의 우상인데,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한테 배신을 당한 후 이제 거기에 대한 홧김에 그럴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하고 이제 숱한 연물을 뿌리면서 남자들하고 이제 그런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초현실적인 작품들을 많이 창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할 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입니다. 과학자 하면 바로 떠올리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이 아인슈타인도 어떤 이런 서열 아니면 감정노동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아내 외에도 6명의 여성과 사귄 사실이 사후 편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6명의 이성과 사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동기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재들은 걸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천재들은 걸었다. 인간의 사고는 운동을 통해 발달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음악 틀고 몸 흔들고 또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걸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생각은 운동의 내면을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개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임마누엘 칸트. 칸트 하면 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시계 같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계. 예. 임마누엘 칸트는 매일 새벽 5시에 정확하게 일어나고 또 오후 3시 30분이면 정확하게 산책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밤 10시면 정확히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 오는 걸 보면 3시 30분인가 3시 30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나온 시간 그걸 보고 내 시계가 잘 안 맞네, 3시 30분으로 돌릴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행동을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분은 음악가들을 많이 아시는 분이죠. 예, 러시아의 음악가 차이콥스키입니다. 자, 이 차이콥스키도 날씨에 상관없이 하루에 2시간씩을 꼭 걸었다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걷는 과정 속에서 영감을 찾았다는 얘기죠. 영감을. 그리고 그걸 또 선율로 옮겼다는 얘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람. 예, 그렇죠. 천재, 음악의 천재라고 그러죠. 독일의 작가 베토벤이죠. 예. 이 베토벤 역시 점심을 먹고 나면 반드시 규칙적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했다고 그러고, 이외에도 이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랄지 아니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거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직원들을 뽑을 때 그냥 앉아서 뽑은 게 아니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걸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될까 말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결론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능의 힘은 세다는 겁니다. 본능의 힘은 세다. 본능은 우리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압도하여 원치 않는 고통과 비극까지도 유발을 한다.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는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의 세계를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질